안녕하십니까.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오늘의 고대 그리스 문명, 사실상 오늘날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신화죠. 뭐 제우스 신이 있고 헤라 여신이 있고만, 그 올림푸스 가디언 그런 만화도 있고, 네, 바로 그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오리엔트 문명이 서양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명이 먼저 발생했다면은 어느 쪽에서 발생했을까요? 그렇죠. 오리엔트 가까운 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이탈리아도 아닌 하필 그리스냐?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면 다시 그리스 중에서 어느 쪽일까? 유럽에 가까운 쪽일까요? 오리엔트에 가까운 쪽일까요? 그렇죠. 오리엔트에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엔트 문명 중에 오늘날 터키의 끝부분의 해안가 지방, 여기 그 다음에 오늘날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에 있는 이런저런 섬들, 여기가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 바다 이름이 에게해거든요. 에게. 이 바다 이름이 에게해기 때문에 이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에게 문명. 자, 이 에게 문명은 이 섬들 중에 좀 더 큰 섬들에서 먼저 시작이 됐겠죠. 그게 기원전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고대 문명이에요. 이때만 해도 아시리아가 오리엔트를 통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아니면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집트 양쪽에서 이제 문명의 뿌리가 오는 거죠. 그 중에 이집트 쪽에서 굉장히 가까운, 배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섬, 그게 바로 이제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에서 에게 문명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오던 문명, 그게 이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기원전 1200에서 1500년 전경에 일어났는데, 그거를 미케네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가까운 바다 쪽에 있던 크레타 문명, 이게 여기니까 이집트, 페니키아, 뭐 이 양쪽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육지 쪽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돼서 바다로 넘으면서 섬을 하나하나 따먹어 가던 미케네 문명, 이 두 개를 합쳐서 크레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승리한 쪽은 미케네인들이죠. 이 미케네인들이 그래서 이 섬들을 하나하나 차지하고 크레타를 차지하고 다시 바다를 건너가서 이 아까 뭐예요? 오늘날 터키 해안 지방이 또 이 그리스인들이라 그랬죠. 이 터키 해안 지방 요 지역까지 차지를 하면서 이 일대를 장악하는 세력이 되죠. 이때 이 미케네인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이 터키 해안 지방까지를 정복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리아드의 스토리입니다. 트로이 전쟁. 그렇죠? 영화 트로이도 있죠. 저기를 트로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의 스토리도 바로 이 미케네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인이든 미케네인이든 모두 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때가 때이니만큼 전부 도구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쵸?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또 북쪽에서 이 도리아인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얘들에게 그냥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 도리아인들은 바로 뭘 사용했을까요? 그쵸? 철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계승되어 온, 그래서 우리가 여러 철학자 이름이나 혹은 문화유산, 문화유적 뭐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대부분 이 도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이 도리아인들은 미케네인들을 다 몰아낸 다음에 자기네가 정복한 땅 곳곳에 도시 국가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세운 도시 국가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폴리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도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우지 않고 이런 도시 국가들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형이 그래요. 지형이 보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산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가 좀 불편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산만 많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면 또 뭐가 많아요? 그렇죠? 섬도 많아요. 그러니까 산 많고 섬 많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 산과 산 사이사이마다 혹은 이 항구마다
혹은 이 섬마다 각각 도시국가들을 세워가지고, 즉 폴리스를 세워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이 폴리스라고 하는 사실상 여러 개의 독립국가들을 세웠지만 이들은 자기네가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건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가 한 뿌리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행사를 만든 거죠. 말하자면 공통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네가 공통의 조상을 가진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모두 제우스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제우스의 후손이다. 그런 뜻에서 이들은 자기네를 부르기를, 우리는 그리스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를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헬라라고 하는 거는 일리아드,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당시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고 불리던 헬레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기네가 헬레네의 후손이라는 뜻에서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헬레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제우스 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우스의 후손인, 헬레네의 후손인 헬라인이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보면은 아직도 이게 그리스를 그 한자로 부를 때 휘랍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헬라에서, 헬라를 한자로 발음하다 보니까 휘랍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리스란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 이때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늘이 두 쪽 났던 헬라인이라고 불렀지, 그리스라는 말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스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그라이시아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되면서 그리스가 된 거죠. 어쨌든 오늘날 다 그리스라고 부르니까 그리스라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나라 부를 때 그리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알아둡시다. 엘란이라고 부릅니다. 엘란. H자. 각 폴리스들마다 나름의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들은 전부 결국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거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니 제우스 신 볼 때마다 최고 신인데 최고 신이 70머리였지 맨날 바람만 피우죠. 이 제우스 신은 바람둥이인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바람둥이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제우스 신이 바람둥이라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 수호신들이 모두 어쨌든 간에 제우스의 후손이 되고 자기네 모두가 다 제우스의 후손으로 하나의 동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우스 신은 신화 속에서 곳곳에 여러 나라 수호신들을 낳느라고 곳곳에서 바람을 피운 거죠. 자, 저는 그래서 공통의 조상이 제우스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 살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산, 무슨 산이죠? 그 만화 이름에도 나오죠. 그렇죠. 올림푸스 산. 그 올림푸스 산이 보이는 곳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운동 경기 등을 하면서 재롱잔치를 벌이면서 동족의식을 다지고 화합을 다지고 했던 그 행사가 바로 올림피아 제전, 올림피아 축제, 즉 오늘날의 뭐죠? 그렇죠. 올림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문명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폴리스들이 다 비슷비슷했을까요? 다 나름의 개성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 나름의 개성들이 있었겠죠. 그래요. 그 중에는 잘 나가는 폴리스도 있고 좀 덜 나가는 폴리스도 있고, 그럼 그 중에 제일 잘 나갔던 폴리스가 어디냐면은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 하면은 우리 여러분 여기서도 많이 들어봤죠. 뭘로 유명하죠? 그렇죠. 민주정치로 유명한 바로 그 아테네입니다. 물론 아테네도 처음부터 민주정치를 했던 폴리스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정을 했죠. 그래서 소수의 대표자, 주로 뭘로 그 대표자를 정했냐면 재산 기준이 있어요.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합니다. 솔론이 개혁을 해서 재산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아테네는 어떤 식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느냐? 모든 시민들이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민회를 열고, 이 민회에서 그 나라의 주요 정책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는 국회의원을 뽑죠. 민회는 뭐예요? 시민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정치라 그러냐면은 직접 민주정치, 대표를 따로 뽑아서 하지 않는 민주정치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아테네의 최고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는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까요? 당연히 민회에서 모여갖고 선거로 뽑아야겠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요 공직자들은 심지어 선거도 안 하고 추첨으로
뽑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모든 시민의 자격은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굉장한 민주정치로 보이죠. 그렇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이 시대의 한계죠. 뭐냐면요. 일단 절반은 빼요. 누구? 기분 나쁘죠? 네, 맞아요. 여자. 여자는 시민으로 안 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빼야 돼요? 그렇죠. 애들은 가. 네, 애들 빼야죠. 애들은 가. 그 다음에 또 누굴 뺐느냐? 외국인. 외국인 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인은 시민이 되지 못했어요. 이런 배타주의자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픈 구멍이 나오는데 노예. 노예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자 빼고 애들 빼고 외국인 빼고 노예 빼면은 결국은 성인 남자이면서 노예가 아닌 사람들만 딱 남으니까 더구나 나라 규모도 큰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인,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시민이 다 모여 했을 때 그 모든 시민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기록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적게는 한 3만 명 정도, 많게는 한 30만 명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몇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4천만 명이 애들은 가니까 우리 4천만 명이 한 군데 모여갖고 나라 일을 정할 수는 없잖아. 인터넷으로도 안 돼. 서버가 터져. 근데 한 3, 4만 명 정도 한 군데 모여서 토론하는 거, 이건 어때요? 그냥 할만하죠. 할만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시대가 우리나라 8조 법금 하던 시대예요. 8조 법금.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토론으로 정치를 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또 하나 아주 독특한 제도가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직접 민주정치를 할 뿐 아니라 독재자가 나오는 거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일단 나온 다음에 타도하는 거는 이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독재자는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도편 추방제예요. 이 도편은 뭐냐면 도자기를 깬 조각이에요. 이때는 종이가 많던 시절이 아니라가지고요. 도자기를 깨가지고 이 도자기에다가 장차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큰 놈은 누구냐? 이름을 쓰는 거예요. 후보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전부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얘는 독재자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후보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아무나 써도 되는데도 그 이름이 막 몇천 명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놈은 진짜 뭐예요? 이거 진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큰 놈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버려요. 못 들어와요, 나라에.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겨우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도 잘 걸려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니까. 너무 훌륭한 만큼 그만큼 또 못 커지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가 나 잘났어 이러면서 나중에 독재자가 될 가능성도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쟁 영웅이었던 데미스토클레스도 도편 추방으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그 아리스테이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도편 추방으로 쫓겨났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리스테이데스가 이제 도편 추방하는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깨진 도자기 조각을 이렇게 들고 오더니 여기다가 내가 저기 글자를 못 써가지고 그러는데 이봐요, 이거 젊은이 여기 나 대신에 글자 좀 써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아리스테이데스라고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런 황당한 일이. 아리스테이데스가 이 얘기를 듣고 약간 황당해가지고 내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 너무 뻐긴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한 적도 없고 늘 겸손하게 맡은 바 일을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저 어르신, 그런데 그 아리스테이데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름을 쓰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내 살다 보니 세상에 아리스테이데스라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면 아무도 욕을 안 해. 그래서 얘는 쫓아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리스테이데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기다 뭐라고 쓸래요? 이 노인은 어차피 글자를 못 읽어요. 네, 지금까지 들어본 이 사람의 성격상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그냥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그 해에 당첨돼가지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자, 그만큼 이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업적을 남길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뭘 경계한 거예요? 그렇죠. 독재를 경계한 거죠. 이게 바로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의 한 모습입니다. 도편 추방제. 아,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민주정치라는 아테네니까 그 폴리스의 분위기도 딱딱할까요? 막 자유분방하고 그럴까요? 그렇죠. 아주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고 활발해요.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말도 많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문화유산도 남기게 됩니다. 철학도 막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미술도 발달하고 건축도 화려하고 그래서 오늘날 박물관에서 고대 그리스 문명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전시되는 물건들의 거의 대부분은 여러 폴리스들 중에 어디 거? 그렇죠? 아테네 것일 거다라는 얘기죠. 한편 아테네와 함께 이 여러 폴리스들 중에 투탑을 이루었던 폴리스가 어디냐면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투탑을 이루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군사력이 세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폴리스예요. 왜 군사력이 세냐? 어릴 때부터 애들을 빡세게 훈련시켜요. 남자고 여자가 없어요. 다 빡세게 훈련시켜요. 왜냐하면은 빡센 엄마 밑에 빡센 용사가 나온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애가 자라가지고 튼튼한 군인이 될 가망이 없는 애기 같으면은 그냥 던져서 죽여버린다. 그리고 6살 되면은 부모 품에서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혹한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나온 말, 지금도 그래서 뭔가 훈련을 되게 빡세게 하면은 무슨 식이라 그러죠? 그렇죠. 스파르타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 기숙사에 넣어가지고 수능 준비하는 학원인데 계속 문제풀이만 시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스파르타식 학원이라 그래요. 그런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남긴. 이렇게 해서 6살 때부터 몇 살이 돼야 한 사람의 전사 자격을 얻냐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6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인들은 전부 직업이 뭐냐? 군인이에요. 그게 스파르타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겠어요.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스파르타.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고대 그리스가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어디겠어요? 그렇죠? 이 아테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서양 문명의 아기들이 이렇게 재우는 곳, 그 뭐라 그러죠? 그 요람, 서양 문명의 요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차곡차곡 문명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바로 이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러고 있을 때가 바로 이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아까 그랬죠? 페르시아는 우리 동쪽의 어느 나라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중국이죠. 중국은 꼭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뭘 요구하죠? 그쵸? 조공을 요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에게도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섬겨라! 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